로마는 왜 망했는가? 천년 제국의 몰락.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 유럽, 북아프리카, 서아시아를 아우르며 천년 넘게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제국. 하지만 오늘 로마는 어디에 있을까요? 콜로세움은 관광지가 되었고 그 영광의 흔적은 박물관 유물 속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이런 거대한 제국이 무너졌을까요? 바르바로이의 침입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국 내부의 썩은 뿌리가 원인일까요? 오늘 역사 단축키에서는 로마는 왜 망했는가? 라는 질문이 답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제1장 찬란했던 제국의 탄생. 기원전 509년 로마는 공화정을 세우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제국의 서막은 기원전 27년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열립니다. 그는 로마를 황제 중심의 체제로 바꾸었고 강력한 군사력과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으로 유럽, 북아프리카, 서아시아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약 200년간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180년까지 로마는 대규모 전쟁 없이 번영을 누렸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도로는 완벽히 정비되고 상인은 지중해를 자유롭게 오가며 무역을 했으며 철학자, 시인, 건축가는 로마의 문화를 세계로 퍼뜨렸습니다.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이 싸우고 아퀴닥트를 통해 물이 도시로 흘러들며 로마 시민들은 공공 목욕탕에서 여가를 즐겼죠. 하지만 이 화려한 평화 속에서 몰락의 씨앗이 이미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씨앗은 무엇이었을까요? 제2장 너무 커져버린 제국. 로마는 너무 거대해졌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죠. 북쪽으로는 브리튼 섬의 하드리아누스 방벽, 남쪽으로는 사하라 사막의 오아시스,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강, 서쪽으로는 대서양 연안의 포르투갈까지. 이 영토를 관리하려면 어마어마한 행정력과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중앙정부는 이를 감당할 수 없었죠. 각 지역의 총독들은 점점 더 독립적으로 행동했고 중앙의 명령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갈리아 오늘날 프랑스나 이집트의 총독들은 로마의 황제보다 지역 주민들의 충성을 얻으려 했습니다. 게다가 로마 경제는 정복에 의존했습니다.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면 전리품, 노예, 세금이 들어왔고 이 자금으로 군대와 공공사업을 유지했죠. 하지만 2세기 이후 정복할 새로운 땅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로마는 더 이상 확장할 수 없었고 경제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기계가 연료 없이 돌아가려 하는 모습. 그 기계는 결국 멈출 수밖에 없죠. 제3장 내부의적 정치의 부패와 황제들의 몰락. 3세기에 들어서면서 로마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3세기의 위기라 불리는 이 시기, 황제들은 마치 컨베이어 벨트 위의 장난감처럼 1년에서 2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50년 동안 무려 26명의 황제가 등장했고 그중 대부분은 암살, 쿠데타 또는 군대 반란으로 쫓겨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로마의 군대가 황제를 결정하는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군인 황제 시대가 열린 거죠. 예를 들어 235년 알렉산데르 세베루스 황제가 암살된 후 군대는 자신들의 지휘관을 황제로 추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충성심보다는 돈과 권력을 약속받아 움직였죠. 이 혼란은 행정체계를 마비시켰습니다. 농민들은 무거운 세금에 시달렸고 귀족들은 부패한 권력을 이용해 부를 축적했습니다. 결국 로마 시민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황제가 바뀌든 말든 내 삶은 나아지지 않아. 이런 생각이 퍼져나갔죠. 제4장 경제의 붕괴와 화폐의 가치 하락. 정치적 혼란은 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전쟁 비용, 황제들의 호화로운 생활, 공공사업을 위해 로마는 계속해서 돈을 써야 했습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황제들은 은화의 은 함량을 줄이고 화폐를 대량으로 찍어냈습니다.
결과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1세기에는 은화 한 개로 양 한 마리를 살 수 있었지만 4세기에는 같은 양을 사기 위해 은화 수십 개가 필요했습니다. 상인들은 화폐를 믿지 못해 물물교환으로 돌아갔고 도시 경제는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농민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토지를 팔았고 결국 대지주 밑에서 반노예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구조는 훗날 중세봉건제도의 기초가 되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시기 로마의 농촌은 점점 더 자급자족 경제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도시가 쇠퇴하면서 사람들은 다시 농경사회로 돌아갔습니다. 제후장, 바깥의 게르만족과 훈족의 침입, 로마 내부가 흔들리는 동안 외부에서는 새로운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럽 북부에는 로마인들이 바르바로이라 부른 게르만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농경과 유목을 병행하며 로마 국경 근처에서 살았죠. 4세기 말 중앙아시아에서 훈족이 나타났습니다. 훈족은 맹렬한 기마 민족으로 게르만족을 서쪽으로 밀어냈습니다. 376년 고트족이 로마 국경을 넘어 대규모로 이주해 왔습니다. 로마는 이들을 막을 힘이 없었고 오히려 고트족을 용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양날의 검이었죠. 고트족은 로마의 군사훈련과 무기를 배웠고 결국 로마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410년 서고트족의 왕 알라리크 1세는 로마시를 침공해 약탈했습니다. 800년 만에 처음으로 로마가 외적에게 점령당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문명의 심장이 찢기는 충격이었죠. 제6장 기독교의 확산과 정신적 전환. 로마 제국 후기 또 다른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독교의 부상입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했고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기독교는 로마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의 로마적 가치, 시민정신, 애국심, 군사적 영광은 점차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예를 들어 군인보다 순교자가 더 큰 영웅으로 여겨졌고 정복보다는 영혼의 구원이 강조되었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로마의 멸망을 직접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제국 후기 혼란 속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죠. 하지만 로마의 전통적 통합력이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제7장 최후의 날 서로마 제국의 공식적 멸망. 476년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가 게르만 장군 오도아케르에게 폐위되면서 서로마 제국은 공식적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멸망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에 걸친 점진적 쇠퇴였죠. 흥미롭게도 로마의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법률, 도로, 건축, 라틴어는 중세 유럽의 근간이 되었고 오늘날 서구 문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 율리우스력을 만든 사람은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또 로마 가톨릭 교회는 로마의 행정체계를 계승했죠. 로마는 죽었지만 그 정신은 살아남은 겁니다. 로마 제국의 몰락은 단순히 바르바로이의 침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커진 제국, 부패한 정치, 무너진 경제, 정신적 해체, 그리고 외부의 위협. 이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 천년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로마와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 않을까요? 과도한 확장, 부패, 경제적 불안정. 로마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거울입니다. 로마는 망했지만 그 유산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의 도로 위를 걷고 로마의 법 위에서 살고 로마의 언어를 빌려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역사단축키였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더 많은 역사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제국이 우리를 기다릴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